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 5년 만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 조사를 받은 배 의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무책임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국민을 편가르는 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첫 차부터 매달 6만 원 정도를 내면 서울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도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닷새째 이어졌던 한파가 물러나면서 주말인 오늘 대부분 지역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와 경북 산간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 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나 부당한 조직보호 혐의 등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5년 만에 열린 1심 선고에는 4시간 반이나 소요됐고 선고 도중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무죄 선고 났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5년 동안 재판 이어졌는데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 생각하십니까? 구성원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더해 검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데요. 사태의 발단부터 1심 선고까지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년 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의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례는 없는 걸로 이래 봐서.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은 물론 대법원이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판사 100여 명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전직 사법부수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5년 동안 290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직권남용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하는데 특히 사법행정을 책임진 양 전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1심에서 완패한 검찰이
양전대법원장 등 엘리트 법관들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반론도 함께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근접 신변 보호팀을 운영 중인데 다른 인사들에게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 단계부터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배 의원 피습 사건을 영장 단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와 정치 관련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연예인을 만나려고 그 일대를 배회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합수술 뒤 입원 중인 배 의원은 가해 중학생에 대한 처벌 의사를 경찰에 전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A군이 서울 강남 거리에 나타납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가 싶더니 특별한 목적지가 없는 듯 거리를 맴돕니다. 배 의원을 습격한 오후 5시 20분쯤보다 2시간가량 이른 시간부터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한 겁니다. 이후 A군은 배 의원을 발견하고는 여러 차례 신원을 확인한 뒤 갖고 있던 돌로 17차례 때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도구인 돌을 평소 외출할 때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A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실제 범행 장소 주변에는 평소 연예인들이 방문하는 미용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당시 배 의원은 개인 일정을 보던 중이라 동선이 사전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범인이 배현진을 노리고 갔다기보다는 그 배현진과 유사한 정치인 혹은 그런 유명인들이 있으면은 바로 공격할 생각으로. 배 의원은 봉합수술 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지럼증과 상처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아직 충격이 커 당장 퇴원은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 의원은 경찰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선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규탄했지만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는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정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도 그 정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모론, 혐오 표현, 근거 없는 비방, 가짜 뉴스에 의한 선동 같은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야당 대표 피습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제대로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방 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조기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뇌관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의 대응 전략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은 어깨를 두드리며 악수로 화답합니다.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대통령 전용 열차에 마주 앉아 서울로 올라온 뒤엔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갈등의 주 요인이 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 후퇴는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며 확전을 경계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은 고수했습니다.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갈등 폭발의 촉매가 된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도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직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아웃복싱 전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유효타 거리를 쉽게 주지 않으면서도 빠른 발을 이용해 치고 빠지며 공격 포인트를 쌓는 복싱 기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마치 몰카로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죠. 한 위원장의 대응 전략이 더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이 표면적으론 조기에 수습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달랠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큰 데다 이번 갈등을 윤심이냐 한심이냐 공천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아섭니다. 우연히 일치는 없잖아요. 그죠? 50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대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전술입니다. 갈등 봉합의 출발점이 된 한 위원장의 깍듯한 이른바 폴더 인사는 사실 방문하는 행사장마다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공멸 우려에 파국은 피했지만 이번 갈등 파문으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 일정 부분 내상을 입었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를 딛고 한 위원장의 홀로서기 시도가 다시 속도를 낼지 한동훈 정치학의 다음 전략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란색, 이른바 이니블루를 대폭 뺀 새로운 당 로고를 공개하면서 당내엔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친문 저격수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설 등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친문 대 친명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 컨설팅 업체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추천받았는데 초록, 파랑, 보라색이 눈에 띕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색상을 지난 24일 민주당의 새 당 로고 선포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한 발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8년 전 문재인 당대표 시절을 상징하는 파란색 이니 블루는 확 줄고 이 대표에게 잘 맞는다는 색들이 그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글자까지 축소되자 문재인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전환을 어떤 선포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친문 저격수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설은 친문과의 갈등설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여기에다 이 대표가 직접 영입한 10호 인재 김남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준 LH 투기 의혹의 최초 폭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돼 있던 상황인데 공직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임종석,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출신 인사들의 출마를 친명계가 거칠게 비판하고 이수진 비례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미는 것도 양측의 감정을 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설 만큼 과열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그다음에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들이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사이 당내에선 친문 대 친명이란 새로운 갈등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천 심사 국면에서 신구 세력 간 충돌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통합과 총선 승리가 절실한 이재명 대표에게 악재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에 내세울 인사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등 6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언론 분야에서는 신 전 앵커와 함께 진양혜 전 KBS 아나운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남 원장과 함께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과 이상철 전 군사안보지원부 사령관,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1명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간다면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가 될 거라며 준연동형제 유지를 전제로 한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구성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탄희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고 비례의석에서는 범야권 정당의 연대 연합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가 총선을 앞두고 40대 이하 청년 인재 4명을 처음으로 영입했습니다. 기술경영학자인 장승환 부산대 연구교수와 러시아 무술 삼보 국가대표 신재용 씨, 스타트업 대표 조규민 씨, 공연 문화예술 전문가인 최재영 한국영상대 외래교수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쌍특검법을 찬성하는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오는 29일 탈당을 선언합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이라 국민의힘 당적이 없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와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개혁신당의 공약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에 나와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로 자본 잠식까지 가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온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인원을 줄여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다른 나라와 비등하게 요금을 올리면 적자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집에서 18도 실내 온도의 보완을 해놓고 전기료가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부가 있어도 내나 그 전기료고 아들이 또 참가해도 또 더 손님이 5명이 더 왔다고 전기가 더 드는 게 아니라 내나 18도는 같은 전기요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에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노인이 안 타도 국가철도 KTX 이런 것도 적자입니다. 뭐 노인이 안 타도 왜 적자입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그 왜곡된 가격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새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종사자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83만 곳이 넘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고 800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법 적용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된 지 3년 만입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하한을 둬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경영계에서는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합니다. 한 해 500명, 600명이 되는 건설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그리고 사업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폐기물 운반 등의 예외 업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단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진단과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급증하는 만큼 수사 인력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유감을 표한 건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고 노사를 편가르는 걸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 카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틀간 누적 판매량은 1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 대입 정원에 곧바로 적용할 예정인데 증원 규모가 많으면 2,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설 전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증원폭을 막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증원폭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2,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늘어난 정원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도 입시에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전국 의대 정원은 한 해 3,058명으로 계속 동결됐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은 한 해에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늘릴 경우 의대 열풍 심화와 이공계 위축 등의 우려도 제기하지만 정부는 큰 변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부분까지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해 총파업을 거론해왔고 전공의 단체 역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증원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매번 논의됐던 부분이고 대의원회나 모든 데서 이제 또 상당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의사단체는 3년 전 파업때보다 더 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연초부터 우리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52주 신저가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엄윤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지금까지 단 7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직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하며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지수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데 반해 도무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낮은 주가를 경신한 종목이 속출한 배경입니다. 연초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147개로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신저가 종목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 투자 열풍 주역이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정책적인 부분에 선회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황 전체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 하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 부진 이제 한번 와서 전기차 시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각된 부동산 PF 부실 우려 탓에 건설주들도 고꾸라졌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위기는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태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도록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태영건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재무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결과입니다.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중국 경기와 지정학적 갈등 탓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개별적인 이슈에 힘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수출과 내수 회복의 온도 차이를 더욱 벌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2%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성장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 고용이 견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전체 성장률 역시 전망을 웃돈 2.5%로 집계됐습니다. Well, thanks to the American people, America now has the strongest growth, the lowest inflation rate of any major economy in the world. It's because of you. 하지만 예상을 넘는 미국의 경기 호조는 물가 자극 우려에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 내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달러에 1280원대까지 떨어진 환율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들해지고 중동 사태와 북한 관련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한 3분기 정도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야 2분기, 3분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호황은 자동차 등 우리 수출 기업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회복이 더딘 우리 내수 경제에는 부럽기만 한 소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 2022년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2.9%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의 3%를 밑돌았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 소화약을 뿌리고 동영상을 찍은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이 난 줄 알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 CCTV 함께 보시죠. 네, 남성이 상가 복도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듭니다. 안전핀을 뽑고 멀찍이 떨어져서 휴대전화를 꺼내든 일행과 눈을 맞추더니 비상문 안쪽으로 쏘아댑니다. 불이 난 건가 싶었지만 일행은 상황이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돌아서고 소화약을 뿌린 남성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비상문 안쪽에선 희뿌연 약재를 온몸에 뒤집어 쓴 여학생이 나옵니다. 안쪽 계단엔 여학생 3명이 더 있었는데요.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나머지는 중학생인데 남성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학생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피부염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20대인 가해 남성들은 일단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연기가 나서 소화기를 분사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미리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택 부업할 사람을 구한다며 사람을 모은 뒤에 중고장터에 물건을 올리게 하고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가로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3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고 판매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자 B씨는 180만 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습니다. A씨는 일부 금액을 먼저 이체했는데 물건을 받기로 한 시점이 되자 판매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가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송금하니까 물건은 안 오고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 대행이라는 알바생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알고 보니 판매자 B씨는 재택 부업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이끌려간 10대 여성이었고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제3의 인물인 윗선의 지시로 판매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중고장터에 가방을 올렸고 선결제할 때 보낸 계좌도 윗선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3자 사기 형태가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는 중고장터에서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서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의 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 역시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판매 전력 확인, 그리고 판매주 계좌의 확인 등 계좌 이체에 특별한 신중을 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챙긴 이 윗선에게 당한 피해자는 전국에서 확인된 사람만 19명. 북부경찰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 사건을 아산경찰서로 넘겼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See, I haven't been the same since that cold November day. We said we needed space, but all we found was an empty place. And the only things I learned is that I need you desperately. So here I am, and can you please tell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6일 브리핑에서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무모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서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입증되지 않고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선전화까지 제작하는 등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 고취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배경에는 수도 평양과 비교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의 지방경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직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방송 뉴스의 날씨 코너에선 그동안 같은 색깔로 표시했던 한반도 지도 그래픽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어린이 방송 시간을 알리는 방송 화면에서도 통일이라는 글자를 없앴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정식 국호를 넣은 선전화를 제작, 배포하며 적대적인 남북관계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각인시킨 데 이어 적들이 그 어떤 형태의 도발적 행위도 압도적인 대응으로 철저히 무자비하게 제압 분쇄할 수 있게 확신성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유산인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까지 철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배경엔 수도 평양과 비교해 열악한 지방경제 사정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식량 배급은 물론 주민 생활 전반에서 평양과 다른 지방 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배급제 붕괴 실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지방발전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남 차단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방경제 발전을 지시를 했지만 현재 군사 위주의 정부 예산 투입으로는 어떤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방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대남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여러 공장에서 연쇄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수영 기자입니다. 중국 동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임금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가로챘기 때문이다. 최근 대북 소식통들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인명 피해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 폭동으로 관리자 1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이 중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 사망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데 중국에만 여전히 수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체불에 시달려온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60% 이상을 북한 간부들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생활 속에서도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바람에 노동 조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제사회 보편적 규범을 해치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심 자금줄로 꼽혀 한미 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UN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방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ICJ의 이번 명령은 임시 조치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17명이 투표로 결정한 임시 조치는 모두 6개 항목입니다. 집단 학살 협약이 금지한 주민 살해와 상해 방지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 학살 금지와 학살 혐의 증거 보존도 포함됐으며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도 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The court is acutely aware of the extent of the human tragedy that is unfolding in the region and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continuing loss of life and human suffering.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States now have clear legal obligations to stop Israel's genocidal war on the Palestinian people in Gaza and to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이스라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집단 학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ur war is against Hamas terrorists, not against Palestinian civilians. We will continue to facilitat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o do our utmost to keep civilians out of harm's way.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어 이스라엘 공격이 멈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겨냥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후티를 자제시킬 것을 이란에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이란은 최근 베이징과 테헤란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중국은 이란에 후티를 자제시키지 않으면 두 나라 무역 관계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후티는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에서 상선 등을 공격하면서 해상 물류 비용과 보험료가 치솟으며 중국 상선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질소로 질식시키는 방식의 사형이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처음으로 집행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엘라베마주에서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케네스 유신 스미스가 1982년 미국에 독극물 사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형수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로 질소를 공급해 저산소증을 유발하는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생체 실험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등 인권 침해 논란이 거셌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는 하루 1,000원으로 맞벌이 부부 출퇴근 시간에 자녀의 보육원 등하원과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김세호 특파원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육원을 마친 어린이들이 전철역 바로 앞에 마련된 별도 시설에서 놀면서 부모들을 기다립니다. 송영 보육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아이를 직접 어린이집에 데려갈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출퇴근에 쫓기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곳 보육 스테이션에 맡기면 이후 지정된 버스가 자녀들을 지정된 보육원으로 바래다 줍니다. 오전에는 보육원에 바래다 줄 버스가 오기 전까지, 오후에는 보육원을 마친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보육 스테이션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2007년 시작된 이 시스템의 하루 이용료는 100엔, 우리 돈 1,000원, 한 달 이용료는 2,000엔으로 우리 돈 2만 원 정도입니다.
도쿄 등 대도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원 등 하원 부담을 덜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で送ってってで、そのままもう一回車を置いて電車に乗ったりとか、ここ知ってからは駅の近くなのですぐに送ってこれるのでよかったかなと思ってます。東京の都心とかで働かれてる人が多い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そういう人たちがどうしても電車で行って帰ってすぐ迎えに来れるっていうことで、その他の時間を確保でき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のは。 나가라 야마시는 여기에 기존 보육원 수도 2010년 17곳에서 올해까지 100여 곳으로 늘렸고 보육교사에 매월 4만 3천엔의 별도 보조금과 집세 지원금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その保育士になり手が非常に全国的に足りなくて、流山市では報酬の加算処遇改善、給与を加算して 이 같은 노력으로 수도권의 맞벌이 세대가 몰렸고 2007년 15만 5천여 명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21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율은 2016년 2.49%로 전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이후 2021년까지 6년 동안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지역과 상황에 맞는 정교한 배려와 맞춤형 지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는 YTN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우울한 마음을 겪기 쉬운데요. 이럴 때 말동무 삼아 상담을 받는 게 큰 도움이 되지만 정작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소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지내게 된 70대 백복현 씨. 한동안 우울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 병원까지 찾아가 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수면 유도제 이런 걸 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제가 먹고도 잠은 여전히 못 잤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괜히 내 마음만 이상해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게 일상을 되찾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됐었죠. 그러니까 대화를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살 것 같고요. 진짜 벽 보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노인들에겐 소통이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은 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상담소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그 우울함, 고민거리죠. 말하자면 그 심적 갈등을 좀 누구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노후에 대한 걱정과 치매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담 유형도 다양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도 대화가 막혀 있는 경우도 많고 지난 수십 년 세월이 야속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지셨어요. 드러나는 증상은 우울과 같은 증상인데 깊은 내용을 보면 가족 간의 갈등, 그다음에 오랜 기간에 좀 또 누적돼 있는 화들이 좀 많으세요. 하지만 막상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노인 상담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서울에서 비용 없이 대면으로 노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마음 건강에도 함께 평가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노노케어로 불리는 서로를 돕는 활동, 또 그런 상담과 치료 지원 시스템, 여러 가지가 함께 갈 필요가 있다고. 우울증은 마음으로 앓는 감기라고 불리지만 오랜 기간 내버려둘 경우 자칫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울증을 겪는 노인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 말동무로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소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폭설과 강추위를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축제장인데요. 강원도 대표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린 강원도 태백산. 해발 870m 중턱에 순백의 눈으로 빚은 겨울왕국이 펼쳐집니다.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 주 무대입니다. 갑진년을 맞아 눈에 조각한 청룡입니다. 길이는 35m, 높이는 5m에 이릅니다. 숭례문도, 스핑크스도 눈조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외국 작가와 시민의 눈조각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비상하는 청룡상도 멋있고 태백을 상징하는 여러 조형물들이 너무나 멋집니다.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도 열려 10개 팀이 실력을 뽐냈습니다. 물의 정령인 말과 눈의 정령인 엘사가 이마를 맞대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태백산을 배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눈꽃이 만발한 태백산을 즐길 수 있는 등반대회 등 30여 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태백을 많이 표현한 눈조각입니다. 오셔서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눈조각이라고 생각 드실 만큼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평창에서도 제30회 대관령 눈꽃 축제가 개막하는 등 강원도 겨울 축제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번 주말 한파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3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중부 일부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 세종과 충북은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8.7도, 대구가 영하 1.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대구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